트럼프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한국에 핵잠수함 개발 권한을 넘겨줄 때만 해도 단지 정치적 제스처라 생각했죠. 한국이 그걸 어떻게 개발하겠어? 빨라봤자 10년은 걸릴 거야. 라며 한국에 대한 이권만 전부 빼앗아 가려던 그 순간 이미 한국은 조용히 모든 걸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준 건 허가서 한 장이었지만 한국이 가진 건 이미 완성된 기술, 완벽한 설계, 그리고 작동하는 핵심 시스템이었죠. 결국 트럼프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한미 회담 이후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동맹이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기 힘든 진실,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을 진작에 완성한 나라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한이고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헤럴드의 정치 담당 기자입니다. 모든 일이 터졌을 때 저는 백악관 기자실에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표를 해오더군요. 나는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작하도록 승인한다. 순식간에 휴대폰이 울리고 카메라 셔터가 터지며 편집국에서는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누군가 외쳤고 또 다른 기자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핵기술을 넘긴다고? 기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깜박이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그 믿기 힘든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트럼프가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봐요. 옆자리의 선배 기자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더군요. 그들은 나를 왕처럼 대접했지. 서울에서 황금 왕관도 줬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황금 왕관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달궜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를 황금으로 봉인된 거래라고 불렀고 CNN은 10년 만에 가장 이상한 외교라고 보도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그 왕관은 밈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황금 왕관을 줬다고 한국에 대한 핵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다니. 이게 진짜일 리는 없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진 것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 소식은 한국의 아첨과 미국의 허영심을 상징하는 웃음거리로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훨씬 깊은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죠. 새벽이 밝자 트럼프는 다시금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말하더군요. 봐요.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기를 잔뜩 살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죠. 핵잠수함,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이 완성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아마 더 걸리겠죠. 그동안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는 껄껄 웃었고 기자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고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의 신뢰였지만 실제로는 황금으로 장식된 사슬이었죠. 도쿄의 아침 뉴스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니? 한국은 아직 소형 원자로도 못 만듭니다. 한 분석가가 비웃었고 NHK의 전직 해군 장교는 결국 한국은 끓는 냄비처럼 터져버릴 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지는 트럼프의 가장 비싼 장난이라 불렀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기술 의존국의 일시적인 착각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의심했어요. 저는 서울 지국에서 각국의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비웃음이 끝없이 쏟아지더군요. BBC의 한 기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영향력을 사는 거죠. 추진력은 없습니다. 미 해군 출신의 한 제독은 MSNBC에서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로 설계도가 없으면 수십 년은 헤맬 겁니다. 조롱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보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 밑에서 천천히 압력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니엘, 청와대 브리핑에 가봐. 정부 입장을 받아와. 비가 내리는 저녁,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트럼프는 돈만 챙기려는 거야. 프랑스 기자가 말했고 일본은 웃음바다래. 벌써 밈이 돌고 있어. 다른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브리핑실 문이 열리자 곧 사라졌어요. 청와대 대변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그 어조에는 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어가 아닌 확신, 조급함이 아닌 자신감이었죠. 브리핑 후 저는 오랜 친구이자 국방 분석가인 민서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허세 부린다고 생각하겠지. 제가 말하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두면 돼요. 정말 우리가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답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에도 외신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의 평론가는 한국이 10년 안에 완성하면 내 넥타이를 먹겠다고 했고, 일본의 인플루언서는 서울산 잠수함이 가라앉는 애니메이션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한 토크쇼 진행자는 이렇게 농담하더군요.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조선업국에 핵잠수함을 판 꿈을 팔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김치로는 우라늄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엔지니어 커뮤니티에는 짧은 댓글 몇 개만 올라왔어요. 때가 왔다. 시뮬레이션은 이미 끝났다. 그 댓글들을 스크롤하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해군 관계자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거제로 오세요. 역사가 떠오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끄기 전 황금 왕관을 들고 웃고 있는 트럼프의 장면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의 상징이라 했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예언 같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왕관을 쥐어준 순간 트럼프는 모르게 미래의 왕관을 씌운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거제도의 한 창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색 건물, 간판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문이 닫히자 철판이 울렸고 안쪽에서는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바닷물과 철의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낮게 깔린 기계음이 이어졌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 느리지만 기품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한 기자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제독. 10년 전 예편한 인물이었고 과거 한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핵심 지휘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밀 문서 속에서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199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포세이돈 K 프로젝트의 시작 말입니다. 그는 저를 좁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더군요.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들, 녹색 모니터 앞에서 설계도를 보는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밀 방위 산업용이라 찍힌 도면들. 우린 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제독은 액자 하나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하지만 늘 회색 지대 위에 서 있었죠. 조약은 핵무기 금지였지 핵 추진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음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열자 독일어와 한글이 섞인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요. 우린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자기만의 외교가 있죠. 몇몇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함부르크나 툴롱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설계도가 아니라 노하우였습니다.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98년 동해에서 찍힌 잠수함 한 척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실험이었죠. 디젤과 소형 원자로 모의 장치를 결합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놀라 묻자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진짜 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열교환 구조와 안전계통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연료는 없었지만 온도와 압력, 모든 조건을 그대로 재현했죠.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실험으로 우리는 500도 이상의 열을 3000시간 견딘 금속을 확보했습니다.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그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의 설명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한국은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제독은 디지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장보고 3 배치 2 말이죠. 모두 디젤 잠수함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 선체 압력 설계가 기준보다 20% 높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에 더 무거운 것을 넣기 위해서죠. 핵추진 모듈입니다. 우린 허락받기 전부터 이미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는 옆에 금속 프레임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합금은 K-타이탄 230점, 2017년 포스코가 개발했습니다. 부식 저항력은 기존 HY100 강판의 5배, 700m 수압에서도 변형이 없습니다. 미국도 아직 이걸 복제하지 못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원자로 하우징은 서방의 어느 시제품보다 더 깊은 바다를 견딜 겁니다. 그럼 만약 내일 정부가 공식 승인을 받는다면 첫 번째 핵잠수함은 언제쯤 완성됩니까? 제가 묻자 제독은 오랜 세월 기다린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함은 18개월, 빠르면 12개월입니다. 이미 추진 코어는 완성돼 있습니다. 열출력 150메가와트, 효율은 34%, 미국 버지니아급이 30% 수준이죠. 나라가 작으면 수학은 더 정확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한국에 대한 규제나 견제가 더욱 느슨해지니까요.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수그리고 있다가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트럼프가 미끼를 문 순간 이제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오만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도움을 구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제어 시스템은 한국 펌웨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멈춥니다. 그때 민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엔 192일 자망 시뮬레이션에 성공했어요. 6개월 이상입니까? 제가 놀라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 소모율을 27% 줄였죠. 인공지능이 공기순환을 조절했습니다. 트랙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제독이 웃었습니다. 러시아 쪽 연구원들은 번역 오류인 줄 알았죠. 아무도 한국이 이 정도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노림수입니다. 민서는 또 다른 그래프를 열었어요. 시속 37km, 즉 20노트에서의 소음은 88데시벨 이하입니다. 제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바다조차 그 존재를 모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거든요. 우리는 조립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로봇 크레인이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원래 스마트폰 공정용이었어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우린 단지 그걸 조선소로 옮겨온 거죠. 허용 오차는 마이크로 단위예요. 잠수함을 반도체처럼 만드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한국은 이중 사용 인프라 부분에서 세계 최고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전부 잠수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처럼 보이죠? 이러한 한국의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은 유사시에 전부 방산공장으로 전환되며 방산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숨겨진 강점이죠. 전 세계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산업 DNA 반도체, 로봇, 소재 과학,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방식이에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수와 산업을 분리하지만 우리는 연결합니다. 모든 볼트 하나, 칩 하나가 같은 생태계에서 태어나죠. 이게 조약 위반은 아닙니까? 제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우라늄을 농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를 만든 거죠. 그게 합법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 선을 그었고 우리는 그 선 위를 완벽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가 달린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안이 하모니 원자로 모듈입니다. 문이 열리자 낮고 일정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중앙에는 거울처럼 빛나는 구형 금속체가 있었어요. 핵연료 없는 실험용 원자로죠.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유체역학, 방사차폐, 진동 제어, 연료 필요 없음.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도 실제 원자로를 하루 만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금속 구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 원자로군요. 제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다시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제독은 붉은 표시가 가득한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압력 내구성 미국 대비 한국 1.2배, 소음 저감 일본 최신형 대비 6dB 낮음, 여류율, 프랑스 바라쿠다급보다 4% 우수 보이십니까? 한 기자님.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들이 따라올 걸 먼저 만들어둘 뿐입니다. 확실히 충격적인 성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술 강국들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잔잔한 비가 철제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판 쪽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검은 선체가 조명 아래에 잠들어 있더군요. 공식적으로는 심해 연구선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시아 최초로 외국 도면 없이 만들어진 핵잠수함 선체예요. 세상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준비된 상태예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만 떨어지면 입에는 바로 떠날 겁니다. 이미 준비돼 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경외와 실감이 뒤섞인 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비웃음 속에서도 30년을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박 제독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하더군요. 기자님, 진짜 힘은 허락을 받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허락이 필요 없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방울이 선체를 타고 흘렀고 그 아래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그 강철의 심장 속에서는 이미 한국의 미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미국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흰색 현수막이 조선소 정문 위에서 펄럭이고 있더군요.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재건하다. 그 아래에서는 수십 개의 대형 크레인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의 상징이었던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환호가 터졌지만 그 환호 뒤에 진실은 명확했죠. 조선소의 모든 자동화 라인, AI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의 뿌리는 서울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헬멧에는 성조기가 붙어 있었지만 그 헬멧 위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옆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을 살렸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를 구한 거죠.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 핵심 부품의 70%가 한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소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40% 이상이 한국의 AI 기업,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카이스트 해양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코드 없이는 미국의 조선소는 단 몇 주 만에 멈춰설 것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동료가 마침내 조선소 통제실에 들어서자 실시간으로 조립 진행률을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건 K도크 시스템이에요. 한 미국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거제 울산 라인에서 쓰이던 바로 그 인터페이스였어요. 이거 한국 거죠? 제가 묻자 그는 머뭇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들여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선 중이에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서버 위에서요. 조선소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선체 블록이 AI 크레인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각 크레인에는 자율보조 AI가 들어 있습니다. 한 한국 감독관이 설명했습니다. 중앙 제어가 아니라 신경망으로 서로 판단을 공유하죠. 이 시스템은 원래 울산에서 구축된 겁니다. 우리는 두뇌를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트럼프의 도박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가져가는 것. 하지만 그의 계산 뒤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의 협력이 없을 경우 미국 잠수함 건조율은 5년 내 38% 감소, 태평양 함대 교체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손실은 2,100억 달러, 일자리 9만 개 소멸.
트럼프가 한국의 레버리지를 좋아할 리 없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미국의 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두려운 것은 지지율 하락이었죠. 즉,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가해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는 미치는 장사 따위는 절대로 안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도크네번 구역에서 리처드 할런 제독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3년 안에 잠수함을 완성합니까? 설계가 완성되어 있다면 18개월이면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린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도 5년 걸립니다. 우리는 서류보다 정밀도를 중시하죠. 제가 말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서류와 싸워온 셈이군요. 조립장 안에는 3D 금속 프린터 수십 대가 가느다란 티타늄 격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산 테크랩 제품이에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층 두께는 15마이크론, 인장 강도는 미 해군 기준보다 20% 높아요. 우리의 핵잠수함의 외피도 이 프린터로 제작했죠. 할런 제독이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독일에서 같은 장비를 사봤지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독일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줄 알았는데도 말이죠. 민서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AI도 데이터를 배워야 하죠. 한국의 데이터셋은 직감을 가르칩니다. 점심시간, 미국 기술자 몇 명이 스크린 너머로 제게 질문을 건네오더군요. 한국식 시스템으로 일하면서 느꼈어요. 우린 1년에 구축함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석 달 만에 선체가 완성돼요. 대체 비결이 뭡니까? 한국은 어떻게 물리학을 초월해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설계와 제작을 분리하지 않아요. 볼트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갈지 이미 알고 있죠.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볼트 하나까지요? 예. 그걸 예측 제조라고 합니다. AI가 설계 단계에서 오차율을 계산해 자재 낭비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조선은 심장을 이식하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빠르며 선박을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대했습니다. 오후 브리핑 중 한 미국 간부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린 그들의 땅을 빌리고 있지만 기술은 그들의 겁니다. 그의 말에는 감탄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빠지면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의 57%를 차지했어요. 조선소 자동화율, 정밀도, 안전성, 효율성, 모든 지표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조립 오차율 0.07% 이하, AI 자동화 가동률 99.8%, 납기 속도, 일본보다 40% 빠름, 미국보다 60% 빠름, 중국조차 자국 조선소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산 터빈과 특수강에 의존했습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를 파트너십이라 포장했지만 조선소 안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가는지 말이죠. 해질 무렵 도크 위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에 핵잠 권한을 줬을까? 위험하지 않나? 다른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이제 재래식 잠수함도 못 만드니까. 괜히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어떤 괴멸적인 결과가 닥칠 지를 잘 알고 있던 트럼프는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의 침체로 숙련 용접공의 60%, 해양 엔지니어의 45%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핵잠수함 건조용 도크는 118% 과부하 상태였죠. 반면 한국은 AI 기반 모듈식 조립 시스템으로 인력은 절반, 정밀도는 2배였습니다. 이제 왜 트럼프가 승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아니요. 생존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손을 떼면 미국 조선소는 1년 안에 멈춰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의 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존중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미 해군의 미래는 한국 회로 위에서 돌아가니까요. 전투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는 미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진다면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붙어 있겠어요? 안 그래도
트럼프의 제멋대로 행동에 질려버린 동맹국들인데 말이에요. 그때 머리 위로 드론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조선소의 정렬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데이터를 서울로 송신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율, 연료 효율, 진동 예측값이 계산되고 있었죠.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알고리즘이 바다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반쯤 완성된 거대한 잠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미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지만 그 내부 티타늄과 회로 속에는 분명히 한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 장면을 미국 일자리의 승리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용접음 속에 다른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시대다.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트럼프가 한국에 힘을 준 줄 알겠지만 실상은 그가 한국의 힘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이렇듯 한국의 시대가 계속되며 한국이 손쉽게 세계를 얻으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은 지진처럼 베이징을 뒤흔들었거든요. 불과 몇 분 만에 이 뉴스는 상하이에서 하얼빈까지 중국 전역의 모든 스크린을 뒤덮었습니다. 속보 한국, 미국 지원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착수. 국영 매체들은 연일 같은 문구를 내걸었고 자정을 넘기자 중국 국방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였죠. 새벽 무렵 한국정보당국은 중국중앙군사위원회에 교신을 도청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한 척이라도 띄우면 텐진 앞바다에서 6개월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그 한 척이면 우리 동부함대 절반은 무력화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말투에는 허세가 아닌 진심 어린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의 선전 기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한국을 아시아 냉전을 부활시킨 불온한 국가로 몰았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은 서구 침략의 대리인이라 규정했죠. 한편 SNS에는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원자로가 폭발했다는 합성 사진, 존재하지도 않은 반정부 시위 영상. 단 하루 만에 43,000개 이상의 허위 게시물이 중국 선전 조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민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국 핵잠, 태평양의 방사능 누출, 베이징 포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웃듯 말했어요. 물리학조차 모르는 수준이네요.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경보창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방산기업 해킹 시도 포착, 공격량 비정상 급증. 단 10분 만에 한화, LIG 넥스원, 방위사업청 서버에 12만 회 이상 침입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민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패턴이 PLA 61,398부대와 일치해요. 피싱, 디도스, 딥페이크, 양자 침투까지 총공세네요. 서울방위청은 즉시 3단계 비상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내부는 침착했어요. 분석가들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말없이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해모수 가동. 지휘관의 짧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모수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사이버 방어체계였죠. 초당 62억 개의 위협 패킷을 분석하는 이 시스템은 8초 만에 중국발 모든 공격 시그니처를 식별하고 격리한 뒤 거꾸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국군 서버들이 스스로 오류를 일으켜 위성 좌표가 뒤섞였고 일부 위성은 허공의 유령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반사 차단 완료. 상태는 모든 시스템 정상. 공격원 추적 종료. 소요시간 9.3초. 9초. 불과 그 시간 안에 중국의 사이버 군단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부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은 단지 9초 만에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격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이내 전력을 재정비하고 언론, 해커, 외교 라인을 일제히 총동원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중국 대사들이 빠르게 발언했어요. 한국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다. 유엔에서는 중국 대표가 위성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남부에서 불법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산 능선이 6번 복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속인 게 아니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퍼뜨린 가짜 뉴스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나 베이징의 분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영내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고, 이러면 중국은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하며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착취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南의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바다는 우리의 바다가 아니다. 그의 두려움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한 척은 텐진과 상하이 사이에서 180일간 탐지되지 않고 작전이 가능했어요. 소음 수치는 단 85데시벨, 바닷물의 흐름보다 조용했습니다. 중국에게 그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고 멈출 수도 없는 존재. 괜히 한국에 허튼 짓이라도 했다간 한국 핵잠수함은 그대로 베이징에 핵폭탄을 떨궈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무튼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방위망은 냉정하게 중국 공격의 원점을 추적했습니다. 상하이, 청두, 우한, 칭다오, 선양, 총 5곳의 PLA 서버가 동시에 드러났어요. 이제 어쩔 겁니까? 제가 묻자 민서가 웃었습니다. 해킹은 안 해요. 그저 거울을 돌려줄 뿐이죠.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불과 몇 초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기상청 지도에 한반도가 중앙아시아로 표시되고 보아이만의 군용 GPS는 남극의 좌표를 송신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증권 단말기에 한국어 문구가 깜빡였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보호. 혼란은 단 2분이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피해를 기술적 오류라 설명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14억 달러, 항만 물류와 에너지망의 연쇄 손실은 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하루 만에 6.2% 폭락했고 긴급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습니다. 아시아의 전문가들은 속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격했지만 총 한 발 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중국의 언론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핵잠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사라졌고 대신 지역협력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뻔했어요. 서울 국방부는 단 한 줄의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앞에서 무방비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박제독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했죠. 이제 우리의 한계를 알 겁니다. 지친 얼굴의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릴 굴복시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굴복했어요. 그래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중국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일 거예요.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젓더군요. 이미 충분히 격차를 느꼈을 거예요. 중국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국가니까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용광로처럼 빛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강철의 빛.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무기나 원자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침묵 속에서도 완벽히 움직이는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용은 비로소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잠시, 충격적인 상황은 곧바로 닥쳐오게 됩니다. 중국은 기술력으로는 한국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지저분한 수법을 사용해서 한국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사이버 공세가 완전히 실패로 끝난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커도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반격을 선언하며 소비재 제한, 관광 금지, 통관 지연 등 각종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회로 속에 있었거든요. 중국의 레이더, 미사일, 군함을 움직이는 모든 핵심 부품의 심장, 바로 한국산 정밀 반도체였습니다. 서울무역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략회의. 저는 그 회의장 한쪽에서 숨죽인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붉은 경고 표시가 가득한 대형 모니터 앞에서 관료와 엔지니어, 분석관들이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광저우의 PLA 레이더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반도체 수율 14%로 급락했습니다. 나노 제어 칩 공급선이 끊겼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서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산소를 끄는 겁니다. 화면에는 KSCM 반도체 의존도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74%가 한국산, 군용 레이더 보정칩의 81%가 인천 수원 공장에서 생산, 중국 드론 AI 프로세서의 60% 이상이 한국 펌웨어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울은 수출 라이선스를 조용히 조정했습니다. 국가안보 및 최종 사용처 검증을 위한 절차 강화. 명분은 단순했지만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의 방산 공장들에서 하나둘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회의 중 한 무역자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양이 아니라 정밀함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밀함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가슴을 두드리며 뒤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시장은 즉시 반응했어요. 로이터 통신 한국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 국방 생산 마비 초래,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반도체, 이제는 지정학의 석유. 중국 언론은 일시적 기술 문제라며 위기를 부정했지만 위성사진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에 내 조선소는 멈춰 있었고 반쯤 완성된 구축함 위에는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우한과 난징의 조립 공장은 제어 시스템 오류로 전면 중단. 중국 군사과학원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해군 레이더 시스템의 47%가 기능 불능 상태에 도달. 며칠 후 판교 디지털 전략센터에서 민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의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전투기, 모든 미사일 발사기, 모든 잠수함이 우리의 칩을 숨쉬고 있었죠. 그럼 완전 차단까지 갈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완전 차단은 그들의 함대를 반으로 마비시킬 겁니다. 도덕적이냐고 묻는다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예요. 한쪽에서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할 때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망설여야 하죠?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의 암호 문서를 받았어요. 한국의 대중 기술 공급 차단 시나리오였죠. 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완전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국 방산, 전자 산업의 82%가 2주 안에 마비될 것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보아이만과 황해의 레이더 탐지 범위 220km 축소, 미사일 유도, 정확도 93%에서 54% 급락, 위성 제어 노드 31곳이 72시간 내 동기화 실패. 이건 추측이 아닌 수학이었습니다. 아주 괴멸적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의 괴멸이었죠. 당연히 이 보고서가 해외로 새어나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자신들보다 수십 배나 거대한 나라의 목에 목줄을 걸고 마치 반려견처럼 다루고 있었거든요. CNN은 이를 실리콘 해협 위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아시아 균형해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 불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주변국이 아닌 기술 문명의 심장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편 베이징은 필사적으로 대체 공급망을 찾았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유럽 기업들의 SOS를 보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만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거절했고 유럽은 불가능한 단가를 요구했으며 싱가포르는 규모가 부족하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죠. 한국 기술력에 반도 못 따라오는 국가들이 각종 이유를 대면서 단가를 올리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이들은 국제 왕따가 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중국은 자국 반도체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첨단 팹조차 14나노 수준, 즉 한국의 군용 반도체 정밀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삼성과 한화테크인이 공동 개발한 노광 소프트웨어 없이 만든 칩은 미세 위상 오차율이 0.4% 이상으로 치솟아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에는 완전히 부적합했죠. 왜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기계를 복제할 순 있어도 사고방식은 복제할 수 없죠. 그들은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기술을 흉내낸 겁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단순한 공장 체인이 아닙니다. 원자 단위의 합금부터 양자 보안 펌웨어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엮여 있죠.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참담한 결과는 정말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드론들이 군사훈련 중 추락했고 조선소의 AI 조립 라인은 선체 곡률 계산을 실패해 구조물이 휘어졌습니다. 광저우의 AI 제어 서버 팜은 냉각 시스템 오류로 폭발했는데 그 냉각 장비 역시 한국산이었고 이미 원격에서 잠금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방산 생산 64% 급감, 손실액 1,800억 달러. 중국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박 제독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는 중국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겸손을 가르쳐야 하죠. 국회에서는 제한적 수출 재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 풀면 다시 당한다. 중국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겁한 국가이므로 이때야말로 절단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존은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든 이유는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이지 위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단 한 문장만 남길 뿐이었어요. 우리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탱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포를 만들고 우리는 신뢰를 만듭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마치 회로처럼 반짝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세계를 움직이는 전류처럼 이어졌죠. 인천항 위로 조용히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군인 한 명 파견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제국이 멈췄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바싹 추격하며 압박하던 국가가 말이죠. 실리콘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밀함을 신념으로 삼은 한국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공급을 멈추면 세상이 알아서 멈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및 해군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트럼프나 시진핑조차 찍소리 못하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조립도만의 공기는 열기와 정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로봇팔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티타늄 선체를 밀리미터 이하의 정확도로 용접했죠. 불꽃이 별빛처럼 흩날렸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악처럼 질서정연했죠. 레이저 정렬 센서가 초록불로 하나씩 점등될 때마다 화면에는 또 하나의 완벽한 용접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하나의 안무였어요. 돔 중앙에는 버스만 한 소형 원자로 프로토타입이 부드럽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자신감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험용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열 안정성, 그래프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시간당 열 편차는 0.002C 이하. 측정값을 본 미 해군 검사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사 기준보다도 더 정밀하군요. 미국 검사단은 이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공사 현장, 미완성된 시스템을 예상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케이블에는 3개의 언어로 라벨이 붙어 있었고 모든 진단 콘솔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한 미 해군 사령관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예상 기간의 절반 만에 완성했다고요? 그 옆에서 수석 엔지니어 한지은 박사가 조용히 웃으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탁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조용히 준비해 왔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니라 필연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로봇팔 사이를 오가며 무언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AI 제어 시스템,
포세이돈 12는 실시간으로 작업 병목을 예측하고 자동 재배치했습니다. 정확도는 97.8%, 생산효율은 미국 뉴포트뉴스 조선소보다 41% 높고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보다 무려 68% 빠르다는 데이터가 벽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 검사관이 놀란 듯 말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잠수함 프로그램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실험실에서는 추진 시스템이 회전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깊고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첫 구동에서 효율이 설계 대비 119%를 기록하자 미군 기술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예요. 한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모든 걸 직접 만듭니다. 합금 공식조차 수입하지 않았어요. 대전에서 개발했죠. 한국은 모든 기술을 완전히 독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 합금의 이름은 KRX-17점, 티타늄보다 1.8배 강하고 수중 소음은 43데시벨 감소, 두께 0.3mm의 탄소복합층으로 구성된 이 합금은 한때 미국 연구소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던 물질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표준 소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물질이었죠. 한쪽에서는 작업자들이 선체에 대안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각인으로 새겨진 그 글자는 바다 밑에서도 100년을 버티도록 설계된 글자였습니다. 그 위로 잔잔한 아리랑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동안 외국인 검사관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10년은 걸릴 거라 했죠. 우리는 3년 만에 끝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3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의 준비와 3년의 실행이었죠. 그녀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조용한 축적의 결과였어요. 1970년대 대덕 연구단지에서 시작된 기술, 생태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연구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34,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290개의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며 마이크로 원자로부터 AI 제어 잠수함까지 모든 기술을 만들어냈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정밀하지만 느렸고 독일은 전통은 있었지만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본은 있었지만 시스템이 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센서 칩이 없으면 압력 테스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공식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조립 오차율 0.05%, 미국 1.8%, 일본 0.7%, 중국 3.4%. 이 작은 차이가 400m 심해에서 잠수함이 버티느냐 부서지느냐를 결정했죠.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 물류를 최적화하던 알고리즘이 지금은 잠수함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의 진동 제어 기술이 잠수함의 자세 안정화 시스템으로 이식되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서로 대화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말이죠.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구현해내지 못한 통합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벙찐 채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녀는 단호히 말하더군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의 위기 속에서 내재화된 보궐력을 배웠습니다. 수출 규제, 팬데믹, 무역 전쟁, 외교 봉쇄 등 모든 시련이 한국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죠.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 일본과의 관계 악화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간 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고 있기까지 하죠. 이게 통합이었고 이게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5가지 역할을 대신하고 모든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에 불가능이란 없는 것이죠. 한 박사가 탄소 배관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들었어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측 검사관은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자원으로는 이런 속도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들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돈 밖의 조선소는 달빛 아래에서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의 선체가 AI 크레인에 의해 조립 라인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은 2,000개 이상의 병렬, 작업 일정을 자동 생성해 한치의 공백도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초 2029년 예정이던 발사 일정은 2026년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무려 32개월 단축이었죠. 민서가 태블릿을 제게 내밀며 말하더군요. 이 선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열 안정성 그래프인가요? 네. 6시간 동안 온도 편차가 0.0017 켈빈 이내예요. 미해군 원자로보다 안정적이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더군요. 아직 발사되지도 않은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거푸집 속에서 묵묵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곧 이것을 기적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끈기, 규율, 그리고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든 민족의 결과였죠.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는 서서히 한국이 숨기고 있던 저력을 인지하게 되었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새벽의 니케이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모든 장벽을 돌파했는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모든 방송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석을 가장한 혼란이었고 뉴스 진행자들은 원고를 뒤적이며 머뭇거렸어요. 그날 일본은 조용히 굴욕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도쿄 국회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권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한 의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다른 의원은 담담히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이미 가진 걸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듭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죠. 서울의 제 숙소 TV에서는 일본의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빛나는 부산 조선소가, 다른 쪽에는 적막한 요코스카 조선소가 잡혔어요. 하나는 미래였고 다른 하나는 과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본 특파원 친구 사토 켄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는 예전엔 한국을 조롱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5년 전부터 앞서 있었더군요. 밖에서는 하나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의 거대한 간판 불빛이 항만 위로 번쩍였습니다. 세 회사의 주물량은 이 추세라면 석 달 만에 240%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총액 1180억 달러, 세계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4분기 연속 적자가 전망되었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부품 조달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켄지가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일본 엔지니어들까지 죄다 한국으로 떠나요. 부산으로, 거제로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설계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또 임금도 이젠 한국이 훨씬 높죠. 비전과 임금 면에서 한국이 압도하는데 한국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미 미국 해군의 심장이 되어 있었어요. 미 국방부는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38척, 모듈형 구축함 21척의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표면상 공동 프로젝트였지만 실질적 주도권은 모두 한국에 있었죠. 기밀 유출된 미 해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 시스템의 68%는 한국 소프트웨어, 정밀 로봇의 73%는 한국 기술 기반이다. 워싱턴은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기술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해군, 조선 부문은 4,500억 달러의 손실과 12만 명의 일자리를 1년 안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내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던 거였습니다. 핵 잠수함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 양보했죠. 한국을 대등한 동맹으로 대우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반면 일본은 태평양 공동방위 생산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숫자부터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의 해군용 강철 톤당 생산비 2,830달러, 한국의 동일 기준 생산비 1,540달러, 일본의 구축함 평균 건조 기간 6.7년, 한국의 평균 기간 2.9년, 즉 일본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져 있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혀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일본의 원자로 제어칩은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죠. 즉 일본은 심장이 한국산인 기계를 팔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일본은 괴멸적인 손해만을 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사상 최대의 조선 수출 호황이라며 축하할 때 일본의 방송은 고요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NHK의 한 리포터가 나가사키 조선소를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그날 밤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해군 신규 계약 확보, 금액 375억 달러.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탈락. 한국산에 비한다면 절반의 성능의 2배의 가격이었답니다. 곧바로 도쿄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전략적 인내, 관료적 절차 같은 말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벽을 쌓지 않고 연결망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선 수출 증가율은 312%로 세계 1위였고 일본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5.9%로 195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어요. 한국 잠수함 5척이 건조될 때 일본은 1척, 일본이 연구개발에 1엔을 투자할 때 한국은 2배의 특허를 등록했으니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였죠. 싱가포르 국제해양박람회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한국과는 AI 통합 함정 제어 시스템의 홀로그램으로 가득했고 일본 부스는 구석에서 진행 중이라는 문구만 붙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발표가 시작되자 무대 위에는 한국의 한지은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포세이돈 함정 통제 인터페이스를 시연했고 청중은 숨죽인 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대표단조차 마지못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리셉션에서 다시 만난 켄지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기술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기술은 신뢰입니다. 신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을 믿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약속만 하지만 당신들은 결과로 말하죠.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자 일본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는데 한국만이 미국이 허용해준 이유였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마리나베이의 불빛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선생이었죠.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잠에 빠졌을 때도 서울의 조선소들은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AI 크레인이 초당 120만 개의 변수를 계산하며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죠. 한국의 조선 생산량은 일본을 34% 앞질렀고 무역 흑자는 분기 기준 2,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분석가는 CNN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은 향수를 팔았고 한국은 필요를 팔았다. 그리고 언제나 필요가 승리한다. 새벽, 한강 위로해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빛을 반사하며 창끝처럼 반짝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는 한국의 첫 핵잠수함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도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래는 더 이상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도 된다는 워싱턴과의 협정,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 해군 지휘부는 이미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믿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정식 발사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동해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발사에 버금갔어요. 새벽 3시,
극비 실험 방송이 국방 분석가들에게만 전송되었습니다. 잠수정 K1, 무음 모드 진입.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두운 소나 차트와 안정된 수치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도 420m, 음영 반사율 0점, 표면 흔적 없음. 바다가 그 존재를 완전히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그 잠수정은 누구도 찾을 수 없게끔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열 신호도, 전파도, 파문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1400척 이상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나토 통합 추적망조차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상실, 해양 왜곡 현상 가능성 있음. 하지만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한국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게끔 설계한 거였죠. 부산 해군기지의 통제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응시한 채 숨을 죽였어요. 그 옆에서 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침묵의 순간이죠. 잠시 후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열 편차 0.002 켈빈이야.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교가 헤드셋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 해군 시울프급보다 9배 조용하다고? 이건 미국 해군 기술력을 넘은 전 세계 최강인데? 다른 분석관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완료. 12개의 센서 모두 동일 수치. 편차 없음. 완전 잠행 성공. 그때 한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한국이 사라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요. 이 소식은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이를 사라진 잠수함이라 불렀어요. BBC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국조차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진정한 해양 침묵 달성. NHK의 한 앵커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바닷물조차 한국 것이 된 것 같군요. 그리고 이내 부산 기지의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외국 부품 하나 없이 해냈습니다. 제가 지휘실에 들어섰을 때 박재독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쇼 보러 오셨습니까? 쇼라기엔 좀 거대한데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쇼라고 보기엔 지나치죠.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는 잠수정의 마지막 위치가 찍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타인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방패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잠수정은 열층을 뚫고 조용히 내려갔어요. AI 추진 시스템은 빗방울보다 작은 단위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반응 속도는 0.17초, 미 해군 시울프급보다 3배, 중국 연구호형보다 6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도 우수한 핵잠수함을 진작에 개발하고도 조용히 숨기고 있던 거였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72% 출력으로 미국 핵잠과 동일한 추진력을 냈습니다. 반응로 효율 지수는 1.38,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의 군사 분석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수프랭급이 9시간 동안 무음 운항했을 뿐인데 한국은 24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해군 전술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펜타곤은 경외와 불안이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융합은 이론과 실전의 간극을 없애버렸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권한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한국에 연출된 영화일 뿐이라고 폄하했지만 그날 오후 중국 해군의 자체 위성망이 긴급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결국 잃어버린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와 한 박사와 함께 항만 관측대에 올랐어요. 아래에는 실험 잠수정이 물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24시간의 완전 침묵,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한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위협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위협받지 않기 위한 평화의 기술입니다. 그녀는 물결이 잔잔히 퍼져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볼트 하나, 코드 한 줄까지 전부 한국산이에요. 냉각 시스템조차 대전의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죠.
그럼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존재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지킬 수 있죠. 전 세계의 악동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이 경거망동을 하거나 다른 힘 없는 국가들을 괴롭혔다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한국의 잠수함이 자신들의 국가를 두 동강 낼 것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그 순간 세계 각국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이 12년 걸릴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냈다. 르몽드 기술적 부활. 미해군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만에 한 일을 우리는 승인받는데 3년 걸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한국 방산주는 41% 급등, 한화 AI 시스템은 27% 상승, 조선 수주액은 불과 36시간 만에 120억 달러 증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썼더군요. 침묵이 곧 힘이 되는 시대 한국의 바다 혁명.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극찬과 존경 속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위기가 터지고 말았어요. 첫 경보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울렸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중국 구축함 12척이 황해를 따라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항적은 마치 바다를 가르는 칼날처럼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베이징은 통상적인 해상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무력 시위, 즉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려는 의도였죠. 서울 국방지휘본부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민서 옆에 서서 실시간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이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자 교란, 심지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에서 상륙 훈련까지. 김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좋다. 보여주게 놔두고 오리온 프로토콜을 준비해. 오리온이요? 제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메인 모니터 속 중국 구축함 쿤밍이 첫 DF-21C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가르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곧 이어 또 한 발이 발사되었죠. CNN은 즉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속보 중국, 한국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 감행. 해설자들은 중얼거렸습니다. 도발적 행위다. 압박이다. 지역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통제실 안에서 그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와 단 한마디 했어요. 대응을 개시하세요. 누구도 무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화면을 2번 터치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10초. 10초 뒤에 뭐가 일어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투명성이요. 9, 8, 7, 0초. 순간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열 감지 영상, 초분광 지도, 양자 연계 좌표망. 황해에 있는 모든 중국 군함이 움직이는 실시간 좌표로 표시되었고 그들의 미사일 궤적, 연료 소비율, 암호화 통신망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한 박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쏘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탄착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자신들의 방송 화면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10분 동안 중국의 모든 군사 위성망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지만 전 세계는 한 초강대국이 눈을 감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로이터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0초의 응징. 중국 국영방송의 앵커들은 말을 더듬었어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웨이보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지. 워싱턴의 한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출시켰죠. 가장 강력하고도 평화로운 위협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김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지요. 20초 작전의 핵심에는 한국의 양자 위성 감시망 해모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여전히 초 단위의 딜레이가 있는 기존 위성 릴레이를 사용하는 반면 해모수의 양자 얽힘 데이터 전송 속도는 0.001초 이하, 즉 사실상 즉시였습니다. 모든 레이더 반사, 엔진 열 신호는 대전, 부산,
제주에 위치한 9개의 AI 클러스터에서 처리되었고 초당 3억 2천만 개의 변수가 업데이트되었어요. 그 정밀도는 800km 거리에서 3.2m 오차 세계 어떤 나토, 중국 시스템보다도 앞선 수치였습니다. 한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의 전파 교란은 우리 눈을 가릴 수 없어요. 양자 광자는 속지 않거든요. 한국의 위성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외국산 부품을 덕지덕지 사용한 중국산이 감히 한국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조악한 기술력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한 중국의 중대한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뒤 중국의 무력 시위는 전 세계적 망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자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국 북부함대의 전 함정, 항로, 심지어 연료 온도까지 동맹국 정보망을 통해 노출되었어요. 그 중에는 중국의 극비 자료까지 있었죠. 베이징 전쟁지휘실에서 롱 제독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이걸 유출했나?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제독님 한국이 봤습니다. 정오 무렵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주는 17% 폭락, 한국 항공우주 주식은 23% 급등했어요. 이번 전투의 승패는 미사일이 아니라 수학으로 갈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장군과 함께 국방부 옥상에 섰어요. 서울의 불빛은 평화로웠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력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강대국들은 강철로 벽을 쌓았죠. 우리는 그 벽 너머를 본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보복하진 않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복이요?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실제로 중국은 항복하는 척을 하면서 몰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습 공격은 단 2분 만에 실패했습니다. 해모수 방화벽이 63억 개의 공격 패킷을 감지해 차단했고 즉시 공격 발원지를 추적했거든요. 칭다오 인근의 군사 기지였죠. 그리고 2분 뒤 그 기지는 완전히 암전되었습니다. 전력 차단, 통신 두절, 서버 과열 온도 120도, 시스템 자동 종료. 한국의 보복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역시나 이 중에는 중국의 극비 자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괜히 한국을 자극했다가 자신들이 격퇴당했다는 사실로도 모자라 극비 자료까지 전부 전 세계에 유출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 언론은 이에 대해 그저 침묵으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절제됐지만 완벽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해군 레이더용 반도체 수출을 조용히 중단했습니다. 결국 그 즉시 중국 해군의 27% 추적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일시적 보정 오류라고 발표했지만 세계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 없이는 중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은 미사일을 쏘았고 한국은 데이터를 쐈다. 도쿄의 신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디지털 진주만이라 불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린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하더군요. 그냥 커튼을 걷어냈을 뿐이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건드릴 수 없는 디지털 방패를 만든 젊은 엔지니어들. 이건 힘을 증명한 게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불가침을 증명한 겁니다.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억제력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밤하늘 위로 해모수 위성들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은 이제 태평양 전체의 균형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결국 중국은 모든 실사격 훈련을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죠.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셈이었어요. 뉴스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 한국 기술 앞에 눈멀다. 데이터가 무기를 이긴 날. 그리고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본다. 이젠 중국 따위가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처음으로 그 한국의 눈이 가진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눈은 핵 잠수함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